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지성 출판 데일 카네기 지음의 자기관리론입니다. 100만 달러보다 가치 있는 것. 동료들과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될 가능성도 없이 태평양을 21일이나 떠돌았던 에디 리켄 베커에게 그때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만 있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지요. 타임지에 과달카날에서 다친 병사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다. 폭탄 파편을 목에 맞은 그는 7번이나 수혈을 받았다. 그가 쪽지를 써서 의사에게 물었다.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그럼요 라고 답했다. 그는 또 쪽지를 썼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그는 다시 쪽지를 썼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당신도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을 당장 멈추고 자문해 보라.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는 걸까? 아마도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90%가 좋은 일이고 10% 정도만 좋지 않은 일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쪽 90%에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무시하면 된다. 걱정하고 억울해하며 위궤양을 앓고 싶다면 좋지 않은 쪽 10%에 집중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90%는 무시하면 된다.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영국의 많은 청교도 교회에 새겨져 있는 문구다. 우리도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은혜를 후하게 베푼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너선 스위프트는 지독한 염세주의자였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통하게 여긴 나머지 생일마다 상복을 입고 단식을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영국 문학사상 최고의 염세주의자는 끝을 모르는 절망에 빠져 살면서도 유쾌함과 행복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찬양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는 적절한 음식이라는 의사, 고요함이라는 의사,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의사다 라고 말했다. 당신과 나는 이 즐거움이라는 의사를 하루 중 아무 때나 진료비 없이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엄청난 부에 관심을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누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손이라면? 청력이라면? 당신의 아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 모건 가문의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런 경향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질병보다 더 큰 재앙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뉴저지주 패터슨 19번가 30번지에 사는 존 파머의 사례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그는 괜찮은 사람에서 불평쟁이 노인네가 되었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날 뻔했다.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군에서 나온 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요.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머지않아 문제가 닥쳤습니다. 원재료와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사업을 접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만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도 변해서 불평쟁이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심술과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는 행복한 가정마저 잃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요. 하루는 한 직원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젊은이였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존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세상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보여요. 회사 문을 잠시 닫는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랍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고마워할 일이 널려 있는데도 당신은 항상 궁시렁거리고 있어요. 제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저를 보세요. 팔이 하나밖에 없고 얼굴 반쪽은 총에 맞아서 날아갔어요.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고 투덜거린다면 일은 물론이고 건강도, 집도, 친구들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야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지요.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이전의 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 친구 루실 블레이크는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진실을 깨닫기 전이었다. 나는 오래전 콜롬비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단편소설 작법을 배울 때 루시를 만났다. 9년 전 그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당시 그녀는 애리조나주 투싼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는 오르간을 공부하고 시내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제가 살던 윌로우 목장에서는 음악 감상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파티, 춤, 야간 승마에 미쳐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문제였어요. 의사는 1년간 절대 안정을 취하며 누워 있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격려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병원 침대 신세라니, 병자가 되고 죽을 수도 있다니.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매사에 반항적이었죠. 하지만 결국 의사의 말대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예술가 루돌프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비극처럼 느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요. 저는 차분한 태도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용기를 북돋는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평론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것들만 표현할 수 있다.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그때만큼은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즐거움, 행복, 건강처럼 삶의 의지를 불어넣는 생각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제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랑스러운 딸아이, 저의 시력, 청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음악, 책을 읽는 시간, 좋은 음식, 좋은 친구. 제가 명랑해지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었습니다. 의사가 정해진 시간에 단 한 명씩만 병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일 정도였지요. 그 후로 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풍성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보냈던 1년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보냈던 날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아침마다 제가 가진 복을 세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도 저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방법을 익혔다는 사실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루실 블레이크는 자기도 모르게 200년 전 사무엘 존슨이 깨달았던 것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사무엘 존슨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모든 사건의 좋은 측면들을 바라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명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무려 20년간 불안과 가난, 굶주림으로 시달린 후에 결국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고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대화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로건 피어설 스미스는 간단한 문장으로 커다란 지혜를 전했다.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으라. 둘째, 그것을 즐기라. 현명한 사람만이 두 번째를 성취한다. 설거지를 흥겨운 경험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보르그힐드 달의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책, 나는 보고 싶었다를 읽어라. 50여 년 동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성이 쓴 책이다.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눈마저 심한 상처로 덮여 있다 보니 왼쪽 눈에 난 조그만 구멍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아야 했다. 책을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 눈은 가능한 한 왼쪽으로 굴려 잔뜩 찌푸려야만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을 거부했고 보통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사방치기를 하며 놀고 싶었지만 땅에 그려놓은 줄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 무릎을 꿇고 땅에 눈을 가까이 댄 다음에 줄을 따라 기어다녔다. 그렇게 땅에 그려진 줄을 모두 외우자 금세 사방치기의 고수가 되었다. 집에서는 주로 책을 읽었는데 글씨가 큰 책에 눈을 바짝 대고 읽다 보니 속눈썹이 책에 다 사각사각 소리를 낼 정도였다. 학위도 2개나 된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미네소타주 트윈밸리의 작은 마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우스 다코다주 스폴스에 있는 어거스타 대학의 언론학 및 문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13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쳤고 틈틈이 여성 클럽에서 강연을 했으며 책과 저자를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마음속 한편에는 눈이 완전히 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만큼 쾌활한 태도로 지냈다. 그러다가 1943년 그녀의 나이 52세 때 기적이 일어났다.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이제 전보다 40배나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 앞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새롭고 신나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설거지를 할 때마저 흥겨웠다. 나는 설거지통에 하얗고 폭신해 보이는 거품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손을 담가 작은 비누 거품을 잡는다. 거품을 빛에 비추어 보면 작은 무지개가 형형색색 빛난다. 부엌에 난 창으로 내다보면 참새들이 펄펄 내리는 눈 사이로 잿빛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는 광경이 펼쳐졌다. 비누 거품과 참새들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얻은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며 책을 끝맺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거지를 할 수 있고 거품 속에서 무지개를 보며 눈 속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본다는 이유로 신에게 감사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과 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니 말이다. 걱정을 멈추고 새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사는 법. 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대해 제임스 고든 길키 박사는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인간의 삶만큼이나 보편적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기를 꺼리는 것이야말로 많은 신경증, 정신병, 콤플렉스의 원인이다. 아동교육을 주제로 13권의 책을 쓰고 신문에 1000편이 넘는 글을 기고한 안젤로 파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 가장 팽배한 곳으로 할리우드를 들 수 있다. 저명한 감독
샘 우드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 배우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연기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했다. 그들 모두 2류 라나 터너, 3류 클라크 게이블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끊임없이 주지해야 한다. 대중은 이미 그런데 익숙하다고. 이제는 새로운 걸 원해. 샘 우드는 굿바이 미스터 칩스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같은 영화를 찍기 전에 몇 년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며 영업 감각을 키웠다. 그는 부동산 업계와 영화 업계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을 흉내내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자신이 아닌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과는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 전 나는 소코니 백큐엄 석유회사의 인사 담당자 폴 보인턴에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6만 명이 넘는 구직자들을 면접했고 취업에 성공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쓴 터라 이 질문에 대답할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 구직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구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에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아무도 가짜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위조 지폐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다. 어떤 전차 기관사에 따른 힘겨운 경험을 통해 이 교훈을 배웠다. 그녀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얼굴이 문제였다. 입이 크고 뻐드렁니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뉴저지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그녀는 윗입술을 최대한 끌어내려 뻐드렁니를 가리려고 했다. 하지만 멋지게 보이려는 노력이 도리어 웃음을 사고 말았다. 그대로는 그녀의 가수 경력이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의 노래를 들었던 한 남성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봐요. 당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꾸만 뭘 감추려고 하는군요. 뻐드렁니가 부끄러운 것이 맞죠?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게 어때서요? 아니, 뻐드렁니가 낫다고 누가 잡아간답니까? 감추려고 애쓰지 말아요. 자신 있게 입을 벌리고 노래해요. 당신이 당당하게 노래하면 사람들도 좋아할 겁니다. 심지어 그 뻐드렁니 덕분에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카스 데일리는 그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치아 상태를 개의치 않기로 하고 이후로는 관객들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열정적으로 노래한 결과 그녀는 영화와 라디오 분야에서 톱스타가 되었다. 심지어 그녀를 흉내내는 코미디언까지 있을 정도였다. 저명한 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된 정신 능력 중에서 겨우 10%밖에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우리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있는 상태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가진 자원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넓게 보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저 습관에 빠져 그 능력을 이용하지 않는다. 당신과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는 데에는 단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는 남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당신과 같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에 따르면 당신은 아버지에게 받은 23개의 염색체와 어머니에게 받은 23개의 염색체가 조합된 결과물이다. 46개의 염색체가 만나 우리의 유전적 속성을 결정한다. 암난 샤인펠트에 따르면 각각의 염색체에는 몇십 개에서 몇백 개에 이르는 유전자가 있고 어떤 경우에 하나의 유전자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경이롭게 만들어졌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하고 출산을 했을 때 당신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은 300조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에게 300조 명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들은 전부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도서관에 가서 암난 샤인펠트가 쓴 당신과 유전을 읽어보라. 자기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스스로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쓰리고 값비싼 경험을 통해 이 진실을 깨달았다. 미주리주 옥수수밭을 떠나 뉴욕에 왔을 때 나는 미국 공연예술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배우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너무도 쉽게,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성공할 방법이라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야심가들이 지금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의아하기도 했다. 그 방법이란 존 드루, 윌터 햄프턴, 오티스 스키너 등 당대 유명 배우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한 뒤에 그들이 가진 장점만 쏙쏙 뽑아서 조합해서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고의 배우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모른다. 누군가를 모방하느라 인생의 몇 년을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다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촌뜨기의 머릿속에서도 내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라린 경험을 했으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러지 못했다. 나는 다시금 이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몇 년 후 나는 직장인을 위한 최고의 대중 연설서를 쓰겠다고 작심했다. 그런데 나는 책을 쓰면서도 연기를 배울 때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을 고스란히 되풀이했다. 많은 작가들의 근사한 생각을 빌려 한 권에 담으면 모든 내용을 망라한 최고의 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중연설에 대한 책을 수십 권 구매하고 그 책들에 담긴 아이디어를 정리하느라 거의 1년을 보냈다.
하지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얼기설기 짜집게 한 원고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지루해서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작업한 것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쳐박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스스로 다짐했다. 비록 결점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너는 데일 카네기여야 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더 이상 남들의 장점을 조합하지 않고 애초에 했어야 할 일을 시작했다. 대중에게 연설하고 또 연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 관찰, 확신을 기초로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윌터 롤리경이 말했던 교훈을 배웠다. 이제 평생 잊지 않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셰익스피어에 필적하는 책은 쓸 수 없다. 하지만 내 책이라면 쓸 수 있다. 당신 자신이 되라. 어빙 벌린이 조지 거쉬인에게 했던 충고를 따르라.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벌린은 이미 유명 인사였지만 거쉬인은 팀펜 앨리에서 주급 $35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작곡가였다. 거쉬인의 재능에 감탄한 벌린은 지금 받는 것보다 3배의 급여를 줄 테니 비서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충고했다. 하지만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말게. 그렇게 하면 나의 아류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야. 지금처럼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인류 거쉬인이 될 거야. 벌린의 충고를 받아들인 거쉬인은 점점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최고 작곡가로 성장해 나갔다. 찰리 채플린은 처음 영화계에 진출했을 때 감독이 그에게 당시 인기 있던 독일 코미디언을 똑같이 흉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을 찾기 전까지는 빛을 보지 못했다. 바포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노래하고 춤추는 연기를 하며 몇 년을 허송세월하다가 자기만의 모습으로 재치 있는 말을 쏟아내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았다. 윌 로저스는 수년을 보더빌 쇼에서 말 한마디 없이 밧줄만 돌렸다. 그도 자신만의 독특한 유머를 발견하고 밧줄을 돌리며 우스꽝스러운 말을 던지기 시작한 후에야 스타가 될 수 있었다. 메리 마거린 맥브라이드가 처음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아일랜드 코미디언을 따라했지만 청취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미주리 출신의 평범한 시골 소녀라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나서야 비로소 뉴욕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 진 오트리는 텍사스 사투리를 쓰지 않고 도시 사람 같은 옷차림으로 자신이 뉴욕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뒤에서 조롱했다. 벤조를 튕기며 카우보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나서야 그는 영화계와 방송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우보이라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 사실에 기뻐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라. 결국 모든 예술은 자서전과 같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노래할 수 있고 당신 자신만을 그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 환경, 유전이 만든 존재가 되어야 한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꿔야 한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온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 행위다. 좋든 나쁘든 자신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지를 스스로 갈지 않으면 옥수수 한 톨조차 얻을 수가 없다. 각 사람에게 내재된 힘은 새로운 것이기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고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본인도 알 수가 없다. 작고한 시인 더글러스 멜렉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언덕 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관목이 되라. 다만 시냇가에서 가장 좋은 관목이 되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폭이 풀이 되라. 그래서 큰 길을 행복하게 만들라. 강융치 고기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베스가 되라. 다만 호수에서 가장 힘찬 베스가 되라.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으니 선원도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할 일이 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가까이 있다. 큰 길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오솔길이 되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이기고 지는 건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엇이 되든 최고가 되라.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라.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살아가라. 온갖 걱정을 떨쳐버리는 법. 어릴 때 나는 미주리주 농장에서 자랐다. 하루는 어머니를 도와 체리 씨를 바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데일, 대체 왜 우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자 나는 훌쩍이며 말했다. 산채로 땅에 묻힐까봐 무서워요. 그 시절에 나는 걱정이 많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벼락을 맞아 죽을까봐, 형편이 어려워지면 굶주릴까봐 벌벌 떨었다. 죽어서도 지옥에 가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샘 화이트가 입버릇처럼 내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겁을 주었었는데 진짜로 그럴까봐 걱정했었다. 내가 먼저 아는 체라도 하면 여자아이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걱정했다. 나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고, 심지어 결혼한 직후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걱정이었다.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껏 치장한 마차를 타고 농장까지 돌아오는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걱정했다.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할까? 나는 밭둑을 걸으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거듭 고민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시절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 중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한때 번개를 무서워했지만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35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생매장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산채로 묻히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울었었다. 오늘날 8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굳이 걱정을 한다면 벼락을 맞거나 생매장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암에 걸려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에 하는 걱정이다. 하지만 성인들도 터무니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대신 평균의 법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걱정이 적당한지 따져본다면 걱정거리의 90%를 즉시 줄일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사인 런던의 로이즈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간파해서 큰 돈을 벌어들인다. 그들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내기를 건다. 다만 그것을 내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보험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의 법칙에 근거한 내기가 맞다. 로이즈는 2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5,000년은 더 호황을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해 신발이나 배, 편지를 봉하는 밀랍에 보험을 들지만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그런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으니 말이다. 평균의 법칙을 살펴보면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 동안 게티스버그 전투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당연히 겁에 질린 채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은 모조리 들 것이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죽을 준비를 마친 뒤에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다. 전투 중에 사망할지도 모르니까 남은 인생을 최대한 즐겨야지. 하지만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0세에서 55세까지 사는 일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50세에서 55세 인구의 1,000명당 사망자 수는 16만 3천 명이 참전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군인 1,000명당 사망한 사람의 수와 맞먹는다. 나는 이 책의 몇 장을 캐나다 로키 산맥 부 호숫가에 위치한 제임스 신슨의 넘티가 오두막에서 집필했다. 여름에 거기서 머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 퍼시픽가 2298번지에 사는 허버트 셀린저 부부를 만났다. 침착하고 조용한 셀린저 부인은 지금껏 걱정이라곤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루는 벽난로 앞에서 그녀에게 걱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있다 마다요. 걱정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죠.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 저는 11년 동안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성마르고 욱하는 성격이었어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매주 샌마티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쇼핑을 하러 갔는데 물건을 고르면서도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다리미를 켜둔 채로 나온 건 아닐까? 집에 불이 나면 어쩌지? 가정부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이들은 내버려둔 채 도망치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며
오만 걱정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게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곤 했습니다. 그러니 첫 결혼이 파경을 맞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이후 변호사와 재혼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고 분석적이며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긴장하고 불안해할 때면 이렇게 말하지요. 마음 편히 먹고 당신이 정말 걱정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한 번은 심한 폭풍우 속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게 되었어요. 차가 미끄러지고 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길 옆 도랑에 처박힐까봐 두려웠죠. 그때 남편은 계속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니 아무런 일도 없을 거요. 차가 미끄러져 도랑에 빠진다고 해도 평균의 법칙으로 보면 우리는 다치지 않아요. 남편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덕분에 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엔 우리는 캐나다 로키 산맥 톤킨 계곡으로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해발 2100m가 넘는 곳에서 캠핑을 즐겼죠. 텐트는 나무 데크에 줄로 묶어 고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사납게 불었습니다. 텐트 외부에 설치한 플라이가 펄럭거리며 찢어지는 소리를 냈고 텐트가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저는 겁에 질렸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 말을 들어보구려. 우리는 브루스터스의 가이드와 같이 있지 않소. 그들은 모두 전문가요. 60년 동안이나 이 산에 텐트를 친걸요. 이 텐트만 해도 벌써 몇 해 동안이나 이 자리에 있었소. 아직까지 바람에 날아가지 않은 걸 보면 평균의 법칙에 따라 오늘 밤에도 날아가지 않을 거요. 만약 날아간다면 다른 텐트에서 자면 되니까 마음을 편히 가져요. 남편 말대로 하니까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소아마비가 퍼졌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남편이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극장에도 가지 않았죠. 보건국에 문의했더니 캘리포니아 역사상 소아마비 전염병이 가장 심했던 해에도 사망한 아이들은 주 전체에서 1835명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0에서 30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적은 수라도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사망한다는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이 말은 제 걱정의 90%를 없애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답니다. 미국 역사상 인디언과 벌인 전투에서 가장 혁혁한 전과를 올린 조지 크룩 장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인디언들이 가진 걱정과 불행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니 내가 했던 걱정도 대부분 그와 같았다. 짐 그랜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뉴욕 프랭클린가 204번지 제임스 A. 그랜트 디스트리뷰팅 컴퍼니의 대표다. 그는 플로리다산 오렌지와 자몽을 한 번에 화물차 10대에서 15대 분량씩 주문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혀 왔다고 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어쩌지? 과일이 시골 길바닥에 떨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지면 어쩌지? 열차가 과일을 싣고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면 어쩌지? 비록 보험을 들어두었지만 제 시간에 과일을 배달하지 못해서 고객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지나치는 걱정으로 위궤양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 병원에 갔다. 의사는 신경과민 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이봐 짐 그랜트, 네가 한 해 동안 취급하는 화물차가 몇 대야? 대략 25,000대지. 그 중에 몇 대가 고장났지? 아마도 5대 정도일걸. 25,000대 중에 겨우 5대라고.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경험에 근거한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차가 고장날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다리가 무너져서 잃어버린 화물차가 몇 대야? 아직 한 대도 없잖아. 무너진 적도 없는 다리 때문에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고장 확률 때문에 위궤양에 걸릴 정도로 걱정하다니. 나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자 제가 참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저는 평균의 법칙에 모든 문제를 맡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로는 위궤양 따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엘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였을 때 정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기록을 살펴봅시다. 그런 다음 사실을 제시했다. 앞으로 어떤 일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된다면 그의 현명한 조언을 따르기로 하자. 기록을 살펴보고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만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프레더릭 말슈테드는 무덤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가 내 수업 시간에서 한 말이다. 1944년 6월 초 저는 오마하 해변 근처에 좁고 긴 참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999 통신중대 소속으로 노르망디에 막 상륙한 참이었습니다. 참호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땅바닥에 네모난 구덩이를 파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꼭 무덤처럼 생겼잖아. 라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잠을 자려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기가 정말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1시가 되자 독일 폭격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2, 3일은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죠. 4, 5일째가 되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죠. 지난 닷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있더라고요. 부대원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2명이 부상을 당했을 뿐인데 그것도 독일의 폭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쏜 대공포의 유탄에 맞아서 다친 것이었어요. 저는 건설적인 일을 하면서 걱정을 없애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유탄을 막기 위해서 참호 위에 두꺼운 나무 지붕을 만들었죠. 우리 부대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저는 길고 좁은 참호에 들어가 있으니 폭탄에 직접 맞지 않고서는 죽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폭탄에 직접 맞을 확률은 1만 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며칠이 지나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통계를 이용해 군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제대 군인 한 명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와 동료들은 고옥탄가 휘발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유조선이 어뢰에 맞을 경우 즉시 폭발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정확한 수치를 발표했다. 어뢰를 맞은 유조선 100척 중에 60척은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한 40척 중에서도 5척만이 10분 내에 침몰했다. 따라서 배를 탈출할 시간도 충분하고 사상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발표가 군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었을까?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월럭가 1969번지에 사는 클라이드 마스는 이렇게 말했다. 평균의 법칙 덕분에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안심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며 평균의 법칙으로 보면 전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을 없애려면 다음 방법을 적용하라. 기록을 살펴봅시다 하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라.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지금까지 현대지성 출판 데일 카네기 지음의 자기 관리론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합니다. 만약 당신도 그러하시다면 잠시 내가 가진 문제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말고 이미 내가 가진 복이 무엇이 있는가 헤아려 보길 권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인용한 로건 피어설 스미스의 말,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2가지가 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으라. 둘째, 그것을 즐기라. 현명한 사람만이 2번째를 성취한다. 처럼 여러분도 이미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잘 즐기며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